손님들은 저를 순애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낡은 앞치마에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으로 국그릇을 내미는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죠. 새벽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정성으로 국물을 우려내는 모습만 보니 당연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물이 참 시원하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에 7,000원, 공들여 만든 선지국은 8,000원.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며 걱정하는 손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 시장 건물 전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저는 이 시장뿐 아니라 강남의 비즈니스 호텔 2곳, 전국 30개의 식당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사업가입니다. 자산 규모로 치면 200억은 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 진우도 제 사업을 물려받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저 가끔 엄마 같기에 들르는 효자 아들일 뿐이죠. 어머님, 또 그 낡은 앞치마예요? 새로 사드린 거 있잖아요. 진우가 한 달 전 사온 비싼 앞치마는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몸에 밴 소박함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저를 지배하고 있죠. 저녁이 되면 장부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30그릇 정도 팔았네요. 주변 상인들은 제가 겨우 하루 20만 원 남짓 버는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제 명의의 다른 사업체들은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도 저는 이 작은 가게가 가장 소중합니다. 아버지의 손맛을 이어받은 이곳이야말로 제 모든 성공의 시작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낡은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중 몇 개는 제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뒤편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 좋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오랜 단골들과 소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우편함에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색 테두리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봉투였어요. 들어가기 전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강순애님을 50년 만에 홍익 중학교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시간이었죠. 특히 이명희라는 이름이 초대장 하단에 동창회장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명희. 그 이름은 제 청춘의 가장 앞 상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아파트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홍익 중학교 시절 저는 시장 국밥집 딸이었고 이명희는 의사 아버지를 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가면 아마 또다시 상처받게 될 거예요. 이명희는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로 저를 대할 테니까요. 하지만 안 가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엄마인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진우에게는 제 고통스러운 과거를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어려웠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죠. 동창회 초대장이 왔네. 50년 만이래. 와, 정말요? 가보세요. 옛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요. 진우의 순진한 대답에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라,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었던가. 글쎄 엄마는 학창시절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엄마는 가난했단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국밥 장수였고 그때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때였지. 그래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 진우가 말없이 듣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담벼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이명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엄마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떨려. 그런데 이번 동창회 초대장에 그 이명희가 동창회장으로 있더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진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그때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어머니는 성공한 사업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 이명이라는 분에게 어머니의 현재를 보여주세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그때의 강수혜가 아니에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이제는 그 상처를 직면해야 할 때인 것 같아. 결심이 섰어요. 가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이 상처를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거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평소처럼 소박하게 갈까? 아니면 제 진짜 지위에 맞게 차려입을까?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저는 평소의 모습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제 본래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명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세월이 그녀도 변화시켰을까? 어떤 모습이든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할 준비가 말이죠.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건 중학교 교실과 교복을 입은 이명희의 얼굴이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그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야, 강수매, 또 그 허름한 교복 입고 왔냐? 세탁은 언제 하는 거야? 이명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홍익 중학교 2학년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던진 첫마디였죠. 옷깃이 낡아서 실밥이 풀린 제 교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킥킥거리던 이명희와 그녀의 친구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가슴을 조여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순댓국을 팔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사랑만은 넘쳤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죠. 그곳에서 저는 시장 국밥집 딸이었습니다. 니네 아빠 길거리에서 국밥 하는 거 봤다. 더러워 보여서 지나갔어. 그걸 어떻게 먹어? 이명희의 말에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봤어요. 그날 하굣길 이명희와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책가방을 빼앗아 땅에 던졌죠. 비가 온 뒤라 책과 공책이 모두 진흙탕에 젖었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하나 말리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순애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학교에 다녔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학급 문집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모두 자신의 꿈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저는 큰 식당을 차려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리는 것이라고 썼어요. 이명희가 그걸 보고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강순애, 꿈이 고작 식당이야? 그것도 국밥집? 너 평생 국물이나 끓이면서 살 거야? 어울리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날 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이명희에게 보여주겠다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이명희와 떨어지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버지의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도 틈틈이 경영을 배웠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9살부터 아버지 가게를 도우며 가게 운영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24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밥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리 솜씨를 인정받아 단골이 늘었고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 무렵 첫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 40대에는 시장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알까요? 그 국밥집 딸이 이렇게 될 줄은. 동창회 당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으로 갔어요. 화려한 명품 옷이 여러 벌 있지만 그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하나만 조심스레 목에 걸었어요. 아버지가 제 뒷번째 생일에 어렵게 사주신 것으로 특별한 날에만 꺼내야 하는 보물이죠.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홍익 중학교 5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접수대에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강순애입니다. 명단을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에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쳤어요. 아마도 제 소박한 차림새와 동창회의 화려함 사이의 괴리 때문이었겠죠?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홀에 들어서자 50년 전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홀 중앙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이명희가 보였습니다. 주위에는 여러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명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명품 주얼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경멸이랄까요? 그런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강순애 맞아? 이명희의 친구였던 최미경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순애 맞네. 어쩐 일이야? 올 줄 몰랐는데. 이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오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왔어요.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아직도 시장에서 국밥집 하니? 네 아버지가 하던 거 말이야. 이명희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전히 시장에서 순댓국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 참 대단하다. 5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다니. 이명희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비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온다고. 테이블에 앉자 주변 동창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된 사람, 교수가 된 사람, 기업 임원이 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희가 말했어요. 우리 딸 혜림이가 이제 대기업 부장 자리에 올랐어. 아직 35인데 말이야. 정말 자랑스럽지. 어머, 순애야, 너도 자식은 있니?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회사? 큰데야? 이명희가 캐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예요. 이명희는 만족스러운 듯 웃더니 자기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혜림이 명함이야. 봐, LK그룹 마케팅부 부장이래. 정말 대단하지? 월급도 어마어마해. 덕분에 요즘 나도 호강한다니까. 저는 가만히 그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LK그룹, 제 아들 진우가 임원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였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화려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명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딸 자랑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시장 국밥집이 요즘도 장사 잘 되니? 경기가 안 좋다던데? 그럭저럭 해요. 그래, 힘들면 말해. 내가 좀 도와줄게. 우리 딸이 마케팅 전문가라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위선적인 친절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계속되었고 이명희의 과시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딸 혜림 자랑에서 시작해 명품 백, 해외여행, 고급 아파트 이야기까지. 듣고 있자니 50년 전 교실에서 들었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순애야, 혹시 해외여행은 가봤어? 안 가봤으면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 내가 좀 도와줄게. 이명희의 말에 주변에서 또다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 개국을 다녀왔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혜림아, 여기 있었구나. 이명희가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여성이 이명희의 딸 혜림이군요. 가까이서 보니 이명희를 닮았지만 표정은 더 날카로웠어요. 엄마, 잠깐 나와봐요. 얘기할 게 있어요. 혜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희는 무시하듯 말했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사도 해야지. 혜림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가 소개를 시작했어요. 얘가 내 딸 혜림이야. LK그룹 마케팅부 부장이지. 정말 자랑스러워. 동창들이 감탄하며 혜림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혜림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급한 일이에요. 혜림이 이명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명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연회장 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혜림의 격앙된 몸짓과 이명희의 굳어가는 표정을 보니 좋은 이야기는 아닌 듯했어요.
잠시 후 이명희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로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요. 딸이 회사 일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네.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 생긴 듯 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회장을 나와 복도를 벗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면 어떡해요? 당장 매니저 불러오세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혜림이 접수 데스크 직원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요청하신 스위트룸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른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정중한 설명에도 혜림은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내가 여기 VIP 회원인 거 몰라요? 지금 당장 예약된 방을 취소하고 내게 줘요. 아니면 이 호텔 매출에 문제 생기게 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명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기업 부장이 이런 모습이라니 참 아이러니했어요. 혜림의 행동은 50년 전 이명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직원이 매니저를 부르러 간 사이 혜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동창회에서 본 제 얼굴을 기억했나 봅니다. 혜림은 급히 시선을 돌리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매니저가 나타나자 혜림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까의 거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네요. 그냥 일반 객실로 할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혜림은 제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한 듯 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광경을 어머니에게 말할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죠.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연회장으로 향하는 길에 혜림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 많이 보셨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른 척하자 혜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친구분이시죠? 혹시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 말에 혜림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명희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 우리 혜림이 못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명희가 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는 건 제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언젠가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줄 테니까요. 이명희는 다시 자신의 화려한 생활과 딸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제 헛된 자랑으로만 들렸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상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 진우였으니까요. 진우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여기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진우는 넓은 어깨에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죠. 그의 모습은 항상 당당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여긴 어쩐 일이야?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요. 혹시 모를 일이라 그냥 와봤어요. 마음속으로 아이참하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해 주다니 말이에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옛날의 상처를 다 이겨냈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이명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순애야, 이분은 누구니? 이명희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옷차림의 저와는 달리 진우의 시트와 시계는 분명 고급 브랜드였으니까요. 아, 내 아들이에요. 아들? 정말 반갑네요. 이름이? 정진우입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명희는 진우의 매너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시장 국밥집 아들치고는 너무 세련되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의 말에 이명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 돌봐준다는 말은 제가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들릴 테니까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옛 친구라서. 이명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혜림이 연회장으로 들어섰어요. 혜림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진우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 이사님? 혜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순간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우가 혜림의 상사였던 거예요. 진우는 혜림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장, 여기서 뵙네요. 혜림이 급히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까 호텔 직원에게 보였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직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일찍 퇴근한 것은. 괜찮아요. 오늘은 사적인 자리니까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혜림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이 상황을 보던 이명희가 물었습니다. 혜림아, 이분을 알아? 이분이 저희 회사 마케팅 총괄 이사님이세요. 혜림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이명희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동창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시장 국밥집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니, 그것도 이명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딸의 상사라니. 아, 그렇군요. 진우 씨가 우리 혜림이 회사분이셨네요. 이명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네, 혜림 부장은 저희 회사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진우의 말에 혜림은 안도한 듯 했어요. 하지만 이명희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의아한 눈길을 보냈어요. 어떻게 시장 국밥집 아들이 대기 배업 임원이 될 수 있냐는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제 가시죠? 약속 있으신 거 아닌가요? 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겠구나.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이명희가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벌써 가? 아직 이야기도 많이 못했는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다급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진우가 약속이 있다네요. 부드럽게 이명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연회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혜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 이사님, 잠시만요. 돌아보니 혜림이 급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고 혜림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와 진우는 묵묵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니?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말에 의아해하며 바라보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혜림이 제 부하 직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명희 씨가 그 어머니라는 것도요. 어머니가 동창회 초대장 받으셨다고 하셨을 때 전 이미 그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진우야.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처, 이제는 치유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아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구나. 진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어머니. 내일부터 진짜 드라마가 펼쳐질 겁니다. 제 아들의 말에 왠지 모를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진정한 반전이 시작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순댓국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동창회에서 이명희를 만난 것, 그리고 진우가 나타나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까지. 가게 문을 열고 첫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문득 진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드라마가 펼쳐질 거예요. 아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그저 평소처럼 가게 일에 집중했어요. 오전 11시,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명희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차림으로 시장 골목길을 걸어온 그녀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순애야, 이명희가 어색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국물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빈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가 네 가게구나. 생각보다 아늑하네. 그녀의 말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명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말하려다가 참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제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명희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냥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져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테이블에 앉아 이명희와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네 아들이 정말 LK그룹 임원이야? 네, 마케팅 총괄 이사예요. 이명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까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 네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명희였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죠. 진우는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어요. 그게 다예요. 이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혹시 네 아들이 우리 혜림이한테 무슨 일을 할까봐 걱정돼서 왔어. 어제 아들 표정이 좀... 그녀의 진짜 방문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딸의 직장 생활이 걱정되어 온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한 잔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우는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사실 혜림이가 요즘 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진급 문제도 있고. 이명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봤던 혜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호텔 직원에게 소리치던 그 모습. 아마도 회사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혜림 씨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겸손함을 배운다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이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어요. 사실 내가 혜림이를 잘못 키웠어.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가르쳤거든. 이명희의 뒤늦은 후회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오만한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순애야, 솔직히 말해줘. 네 아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니? 혜림이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이명희의 간절한 눈빛에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공정한 사람이에요.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배경이나 관계로 판단하지 않아요. 혜림 씨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면 진우는 공정하게 대할 거예요. 그 말에 이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근데 순애야, 너 정말 시장에서 국밥집만 하는 거니? 아들이 대기업 임원인데. 제가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죠.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은 이 작은 가게가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이명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어제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 이명희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5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으니까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명희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다음에 우리 셋이 너랑 나랑 혜림이 같이 식사라도 할까? 네 아들도 초대하고. 그녀의 제안에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전 저를 괴롭히던 이명희가 이제는 제 아들 덕분에 저에게 잘 보이려 하다니. 그러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이명희가 떠난 후 저는 국물을 젓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진우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이명희의 방문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데 함께 식사하면 좋겠어요. 진우의 말에 직감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명희와 혜림이겠죠?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예약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6시에 모시러 갈게요. 통화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오후 시시였습니다. 서둘러 가게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잘 꺼내 입지 않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위 있는 차림새가 되도록 신경 썼어요. 50년 만에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벌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6시 정각. 진우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 차려입는 건 처음 보지?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강남의 유명한 호텔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누구니? 짐작하셨겠지만 박혜림 부장과 그 어머니세요. 그리고 놀라실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진우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진우가 예약해둔 테이블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그곳에는 이명희와 혜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이명희와 혜림이 동시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혜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마도 자신의 상사인 진우와의 식사가 긴장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분.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명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강 사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자기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명희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식장 아줌마처럼 대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편하게 순애라고 불러요. 우리는 50년 지기 친구잖아요. 제 말에 이명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진우가 회장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LK그룹의 이기준 회장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노신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강순의 여사님이시군요. 드디어 뵙게 되었습니다. 이기준 회장이 제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순간 이명희와 혜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LK그룹 회장이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기준 회장이 자리에 앉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진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기준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요. 그렇습니다. 강 여사님의 사업 수원은 저희 업계에서도 유명하니까요. 이기준 회장의 말에 이명희와 혜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장사했을 뿐이에요. 이명희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기준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K푸드 그룹의 대표이시자 우리 LK그룹의 주요 파트너십니다. 특히 외식 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이명희와 혜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껴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그 시장 국밥집은 제 사업의 시작점이에요. 지금은 전국의 30개의 식당 프랜차이즈와 식품 제조업, 그리고 몇몇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푸드 그룹이 제 회사고요. 이명희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혜림도 놀라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이명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장에서? 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곳이 제 뿌리니까요. 아버지께서 평생 국밥을 끓이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 가게를 지키는 것은 제 삶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국밥을 만드는 일은 제게 기쁨을 줍니다. 모든 결정이 이익만으로 내려지는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제 손으로 진심을 담아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기준 회장은 제 사업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진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 이명희와 혜리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명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순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를 너를 너무 오해했어. 그리고 학창 시절에 했던 행동들 다 사과하고 싶어. 이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우습지만 네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여전히 이명희는 겉모습과 성공 여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명희 씨,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저 사람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전히 가난한 국밥집 아줌마였더라도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제 말에 이명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말이 맞아. 정말 미안해. 혜림도 용기를 내어 사과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 이사님, 회사에서 제가 보여드린 모습들도 모두 사과드립니다. 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혜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부장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다만 조금 더 겸손함을 배운다면 더 큰 성장이 있을 거예요. 이기준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 재미있습니다. 강 여사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법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명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에요. 이명희 씨와 혜림 씨도 지금부터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명희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에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오만함 뒤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야, 순혜야,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이해해. 하지만 혜림이만큼은 그 아이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 이명희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우는 공정한 사람이에요. 혜림 씨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이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계획한 거였니?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명희 씨와 혜림 씨에게도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고요. 아들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왔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순댓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명기가 가끔 가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애야, 진심으로 네가 존경스러워. 그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다니. 이명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부라고 생각해. 한 달 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제 자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순애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명희도 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한때 저를 괴롭혔던 이명희와 함께 아이들을 돕는다는 사실이 신기했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림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가게에 들러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 진우가 감동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부가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척도니까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할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지.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얻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원망이 용서로 바뀌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앞으로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작은 빛을 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장 순댓국집 할머니로, 재단의 설립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 내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국물을 끓일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온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